어서 오십시오. 아, 계단이 좀 가팔랐죠?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긴 원래 그래요. 급할 것 없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저는 김용석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김 반장이라고 부르죠.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옛날 공장 다닐 때 반장 노릇 좀 했다고 붙은 별명인데, 그게 이제 내 이름보다 더 익숙해졌습니다. 여기가 제 수리점입니다. 간판도 없고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꼭 필요한 사람은 찾아와요. 마치 옛날 첫사랑 집 골목길처럼 지도에는 없어도 마음이 기억하는 길이 있듯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녀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디오예요. 그것도 1982년산 금성사 라디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아니고 와이파이도 안 잡히는데 이걸 왜 쓰냐고요? 하지만 이 녀석을 처음 들고 왔던 박 할머니는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라디오를 두 손으로 꼭 안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반장, 이거 좀 살려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영감이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거든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80평생 울음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무게가 한 2kg쯤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와,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몇십 년 묵은 먼지가 회로 힙한 위에 솜털처럼 쌓여 있었고 진공관은 거미줄에 감긴 채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나네?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젊었을 때는 새 것처럼 말짱했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먼지가 쌓이고 회로가 막히고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이제 늙어서 안 되네. 고물이 됐어. 이제 쓸모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관리가 좀 필요한 겁니다. 기름칠 한번 해주고 먼지 털어주고 녹슨 나사 하나 갈아주면 다시 노래를 부르거든요. 라디오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지를 조심조심 털어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라디오가 지금까지 들었을 소리들을요. 1982년이면 그때 뭐가 유행했더라? 아,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그때쯤이었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박할머니 댁에서 이 라디오는 아마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었겠죠. 새벽 5시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 지피고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사이로 이 녀석은 뉴스를 들려줬을 겁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28도 같은 거요. 그리고 저녁이면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렸을 거예요. 지직 마이너스 지지직 마이너스 소리 나면서 채널이 잡히면 야, 나왔다 하면서 좋아했겠죠.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꼭 라디오를 틀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서 그 주파수 돌리는 손놀림을 구경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돌리면 지직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선명한 목소리로 바뀌는 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됐다. 그때 느낌 아시죠? 세상 전체를 내가 조종하는 것 같은 그 희열. 요즘 애들은 버튼 한 번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딱딱 눌러서 보면 되는데 우리 때는 달랐어요. 라디오 주파수 하나 맞추는 것도 온 가족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이벤트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기다림이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모든 게 빨라요. 클릭 한 번에 정보가 쏟아지고 스와이프 한 번에 세상이 바뀌죠. 빠른 건 좋은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려고 숨죽이던 그 순간의 간절함. 좋아하는 노래 나올까봐 카세트 테이프 녹음 버튼이랑 재생 버튼을 동시에 누르던 그 떨림.
DJ가 자, 다음 곡은 할 때 가슴이 쿵쾅대던 그 설렘.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꼰대 같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는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옛날이 더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느렸고 느린 만큼 깊었다는 거죠. 박 할머니가 이 라디오를 꼭 쥐고 오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 라디오엔 속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주파수 돌리던 속도, 아침마다 뉴스 듣던 시간의 속도. 그게 이 낡은 플라스틱 안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진공관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잘 계시죠? 할머니가 이거 꼭 고쳐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정성껏 손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노래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혼잣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혼잣말을 하면 손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냥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콘덴서를 갈고 저항을 확인하고 스피커 진동판도 살살 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렸어요. 찌지직 마이너스. 처음엔 역시 잡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주파수를 돌리니까 오늘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물건이 다시 숨을 쉬는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찰나. 다음 날 박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다 고쳤어요. 오셔서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라디오 보시더니 두 손으로 꼭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셨습니다. 찌지직 마이너스 하다가 맑은 소리로 바뀌는 순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영감 목소리 같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따라 드리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라디오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반장, 고맙소. 당신이 고친 건 라디오가 아니라 내 마음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구나. 나사 조이고 기름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멈춘 시간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수리점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쌓여 있는 물건들이 보였어요. 고장난 시계, 녹슨 카메라, 실밥 풀린 가방, 깨진 안경테.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청춘이고 사랑이고 후회고 그리움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고치는 사람이구나. 멈춘 추억을 다시 작동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당신을 여기로 초대한 겁니다. 당신도 혹시 어디 구석에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고장나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손목시계, 렌즈가 뿌옇게 흐려진 옛날 카메라, 아니면 바늘이 부러진 재봉틀? 그것들은 고물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증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볼까요? 먼지를 털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물건도 고치고 당신의 마음도 함께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소리 들리시죠?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 리듬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자장가였어요. 아니, 자장가라기보단 생존가였죠. 이 소리가 멈추면 우리 밥상이 끊기고 학교를 못 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 며칠 전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 재봉틀을 끌고 오셨습니다. 끌고 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무거워서 질질 끌고 오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김 반장,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발판이 안 움직여요. 바늘도 녹슬었고. 아주머니 나이가 한 60대 중반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재봉틀은 더 늙었어요. 적어도 50년은 됐을 겁니다. 검은 칠이 벗겨지고 금빛 글씨는 희미하게 불하더라고만 겨우 읽히더라고요. 이거 어머니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어머니가 이걸로 우리 오남매 다 키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창고에 처박아뒀다가 오늘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재봉틀 위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도 쳐 있었고요. 바늘귀에는 실 한 가닥이 그대로 깨어진 채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 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아, 마지막으로 뭘 만들다가 멈춘 거구나. 발판을 밟아봤어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기름이 다 말라서 벨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바늘도 녹이 슬어서 삐딱하게 휘어 있었고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고칠 수 있고 말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먼저 벨트를 풀었어요. 가죽 벨트가 쪼개지면서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냄새가 났어요. 뭐랄까? 오래된 첫 냄새? 땀 냄새?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냄새. 세월 냄새였어요. 바늘을 빼고 실패를 열고 북을 꺼내고 하나하나 분해하면서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 재봉틀이 밤낮으로 돌아가던 그 시절을요. 우리 어머니도 재봉틀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브라더 미싱이었어요. 부엌 옆 작은 방 구석에 놓여 있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잠이 안 오면 그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잤어요. 밤 11시, 12시가 넘어도 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가끔 어머니가 실을 바꾸느라 잠깐 멈추면 저는 눈을 뜨고 살짝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등이 굽어 있었어요. 형광등 아래서 보면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빛나고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늘 끝을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찡그리시던 모습.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눈이 아픈 일인지,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일인지. 그냥 어머니는 원래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은 다 그래요. 부모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죠. 나중에 커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걸요. 재봉틀에 기름을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쫙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기름이 스며들어 갔어요. 삐걱거리던 부분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거 아닐까? 오래 쓰다 보면 기름이 말라요. 마음도 뻣뻣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제 녹슬었어. 나이 들어서 안 돼. 하지만 기름 한 방울이면 돼요. 관심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잠시 굳어 있었던 것뿐이에요. 새 바늘로 갈아 끼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바늘. 이 날카로운 끝이 천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 옷을 만들었던 거죠. 실을 깨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늘에 실 깨는 것도 못한다던데 우리 세대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실끝을 혓바닥에 살짝 적시고 돌돌 말아서 바늘귀에 쏙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가 이거 봐. 바늘구멍이 작아 보이지? 그치만 침착하게 보면 다 들어가. 인생도 그래. 안 될 것 같아도 천천히 보면 길이 보인단다. 그때는 그냥 내 마이너스 하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바늘질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벨트도 갈고 기름도 넣고 바늘도 새로 끼우고 이제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발판을 살짝 밟았어요. 끼익 마이너스.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밟으니까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오, 돌아갑니다.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실이 천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제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기계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아주머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만들 때였겠죠. 그때 이 바늘이 천을 뚫고 이 실이 박음질을 하고 이 페달이 밟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죠. 아주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다음 날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재봉틀 보시더니 손으로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대하듯이요.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제가 권했더니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발판을 밟으셨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소리가 나는 순간 아주머니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아, 아주머니가 발판을 계속 밟으셨어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리듬이 점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하셨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봉틀 위로, 천 위로. 나는 이 소리가 싫었어요. 밤늦게까지 드르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짜증났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편하게 안 살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오빠 학교 등록금, 동생들 옷, 내 소풍 도시락. 이 소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 준 사랑이었구나. 아주머니는 한참을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발판을 밟다가 멈추고 또 밟다가 멈추고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날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반장, 이거 집에 가져가서 거실에 둘 거예요. 애들이 이게 뭐야 하겠지만 나는 매일 이걸 보면서 엄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못 해드린 말들을 이 재봉틀한테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물건은 말은 못해도 다 들어요. 특히 사랑이 담긴 물건은요. 그날 밤 저는 또 생각했어요. 우리가 늙는다는 건 뭘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쌓아온 시간들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어머니의 굽은 등처럼, 재봉틀의 낡은 페인트 칠처럼. 그게 추해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훈장입니다. 이 재봉틀에 벗겨진 칠, 달아빠진 발판, 기름때 묻은 바늘판.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에요. 밤을 지새우며 자식을 먹인 증거고 온 가족을 입힌 기록이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말이 많아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드르륵거리던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소리였는지, 그 굽은 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진 않았나요? 그 고생을 몰라봤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늦었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어디엔가 담아야 한다는 것도요. 재봉틀에 담든, 라디오에 담든,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해요. 이 물건 보이십니까? 캐논 AE1. 1970년대 말에 나온 필름 카메라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복고 열풍이라고 이런 거 들고 다니던데 이건 진짜 배기입니다. 40년 넘게 묵은 진짜.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요즘 카메라는 플라스틱이 많은데 이건 금속이에요. 묵직하고 차갑습니다. 처음 손에 쥐면 이게 진짜 카메라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온 사람은 60대 초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성함이 이철수 씨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표정이 좀 어두우셨어요.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뭔가 소중한 걸 다루는 손길이었어요. 받아들고 보니 상태가 꽤 괜찮았어요. 외관은 흠집이 좀 있었지만 렌즈는 깨끗했고요. 다만 셔터가 안 눌렸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뭉툭하게 걸리기만 했어요.
언제부터 안 됐어요? 한 30년? 아니, 그보다 더 됐나? 이철수 씨가 멀리 있는 뭔가를 보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사실은요, 일부러 안 썼어요. 일부러? 네, 못 써서가 아니라 안 썼어요.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한 말이었죠. 카메라를 고치러 왔으면서 일부러 안 썼다니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런 경우엔 재촉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철수 씨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이 카메라, 옛날에 제 약혼녀가 선물해 준 거예요. 아, 26살 때였나? 그때 저는 신문사 수습기자였어요. 카메라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죠. 그걸 알고 그 친구가 몇 달 알바해서 돈 모아서 이걸 사줬어요. 이철수 씨가 카메라를 쓰다듬었습니다. 렌즈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요. 여기 봐요. 이 흠집. 이게 그때 생긴 거예요. 첫 출사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힌 거.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괜찮아? 카메라는? 그러면서 제 얼굴보다 카메라를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나 너랑 결혼하면 평생 너만 찍을 거야. 이 카메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바보, 나 말고 세상 구경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이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피는 척하면서요. 사실은 귀를 활짝 열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결혼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가 가버렸어요. 수리점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후로 이 카메라를 쓸 수가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30년을 그냥 묻어뒀죠. 그런데 왜 오늘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주고 싶더라고요. 요즘 핸드폰으로도 잘 나오지만 뭔가 제대로 된 카메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네, 이제 이 카메라가 다시 셔터를 눌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준 카메라로 제 손주를 찍으면 그 친구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고쳐드릴 거. 카메라 뒷면을 열었어요. 필름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필름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셔터막을 살펴봤습니다. 오래 안 쓰면 이게 굳어요. 그래서 눌러도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조심조심 풀어주고 기름을 조금 쳐줬습니다. 렌즈도 분해했어요. 먼지가 좀 있었지만 곰팡이는 없었어요. 다행이었죠. 렌즈에 곰팡이가 피면 그건 복구가 어렵거든요. 특수천으로 렌즈를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렌즈로 그 여자분을 봤겠구나.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거야. 웃는 얼굴, 수줍어하는 모습, 환한 표정,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 그런데 결혼식 사진은 못 찍었네요. 아이 낳고 늙어가는 모습도 못 담았고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게 우리는 늘 나중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사진 찍어줄게. 나중에 말할게. 그런데 그 나중에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죠. 이철수 씨도 그랬을 겁니다. 결혼하면 평생 찍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평생이 오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셔터막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요즘은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제 창고에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조립하고 테스트했어요. 찰칵. 오, 소리가 나네요. 깨끗하고 경쾌한 소리. 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셔터 소리였습니다. 필름 감는 레버도 돌려봤어요. 지지직 마이너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완벽해요. 다 고쳤습니다. 이철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다 됐어요. 가져가세요. 다음 날 오셨을 때 이철수 씨 손에 필름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필름을 넣어드렸습니다. 코닥 컬러 필름 36장짜리. 이거 요즘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디서 구하셨대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이철수 씨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카메라를 내렸어요. 김 반장. 네, 고맙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단순히 카메라 고쳐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30년을 묻어둔 내 마음을 다시 꺼낼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천만에요. 손주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이철수 씨가 나가시면서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카메라로 첫 번째 사진은요, 하늘을 찍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보여주려고요. 봐, 나 지금 다시 시작해. 내가 준 카메라로. 그렇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찍지 못한 사진이 참 많아요. 같이 찍자던 사진, 나중에 찍자던 사진, 이번엔 꼭 찍자던 사진. 그런데 그 순간이 영영 안 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후회해요. 그때 찍어둘 걸, 그때 말해둘 걸, 그때 안아줄 걸.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마주 앉은 사람, 지금 통화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담으면 돼요. 눈으로 담고, 손으로 담고, 말로 담으면 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보고 싶었어. 이 말들이 바로 셔터예요. 찰칵 마이너스 하고 상대방 마음에 영원히 박히는 거죠. 이철수 씨의 카메라는 30년을 쉬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손주의 첫 웃음, 첫 걸음, 첫 생일. 그 모든 순간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하늘에서 그 여자분이 함께 웃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들리십니까? 똑딱, 똑딱, 똑딱. 제 수리점 벽에는 시계가 12개 걸려 있어요. 전부 제가 고친 시계들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서 여기 남은 녀석들이죠.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건 3시를, 어떤 건 7시를, 또 어떤 건 11시를 가리키죠. 틀린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시계들은 각자의 시간에 멈춰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의미 있었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태연만 감아줬어요. 다시 움직이게만 해줬죠. 시간을 바로잡는 건 주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계는 오전 11시 13분에 멈춰 있었어요. 가져온 분이 할아버지였는데 이게 돌아가신 부인이 마지막으로 보던 시계래요. 그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치면 시간이 바뀌겠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지금 시간으로 맞춰지죠. 그럼 고치지 마세요. 이 시간 그대로 두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게 해주세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계는 지금도 11시 13분을 가리키면서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 기억하시죠? 라디오를 고치며 첫사랑의 주파수를 떠올렸고, 재봉틀을 고치며 어머니의 구분 등을 생각했고, 카메라를 고치며 찍지 못한 사진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들이 고장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디오는 먼지만 쌓였을 뿐이었어요.
재봉틀은 기름만 말랐을 뿐이었어요. 카메라는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어요. 조금만 손 봐주면 다시 작동하더라고요. 새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제 다 늙었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는 고물이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 난 게 아니에요. 그저 먼지가 좀 쌓이고 기름이 좀 마르고 시간이 좀 멈춰 있었을 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새 라디오는 깨끗하지만 사연이 없어요. 우리 라디오는 지직거릴지 몰라도 50년의 사연이 담겨 있잖아요. 새 재봉틀은 반짝거리지만 추억이 없어요. 우리 재봉틀은 낡았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잖아요. 새 카메라는 화질이 좋지만 온기가 없어요. 우리 카메라는 오래됐을지 몰라도 첫사랑의 손길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감나무를 보세요. 처음엔 풋풋하고 단단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떫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고 물렁해지고 주름이 생겨요. 그때서야 달콤해지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젊을 땐 단단하고 예뻐요.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죠. 하지만 그때서야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제가 7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할아버지 늙었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25살도 있고 35살도 있고 45살도 다 살아있다는 걸요. 겉은 늙었어도 속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풍성해졌어요. 그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수리점에 있는 물건들처럼요. 저기 라디오는 80년대를 기억하고 저 재봉틀은 60년대를 기억하고 이 카메라는 70년대를 기억해요. 하나하나가 다 타임캡슐이에요. 시대를 담고 사람을 담고 사랑을 담은 타임캡슐.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역사책이에요. 걸어다니는 박물관이고요. 젊은이들이 100번 검색해도 못 찾을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늙어서 라는 말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고장난 물건이 아니에요. 수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아주 가끔 먼지를 털어주고 기름칠을 해주고 태엽을 감아주면 돼요. 먼지 터는 건 누군가와의 대화예요. 기름칠은 따뜻한 말 한마디고요. 태엽 감는 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와 통화 한 통 하세요. 그게 먼지 터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기름칠이에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그게 태엽 감는 거예요. 자, 들리시죠? 박할머니의 그 라디오 지금도 잘 울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수리점에서 뉴스를 들려주고 저녁엔 음악을 틀어줍니다. 30년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이 녀석이 지금은 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저 재봉틀 소리도 들리시나요? 가끔 제가 무료할 때 발판을 밟아봐요. 그러면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거든요. 찰칵. 이철수 씨는 요 며칠 전에 다시 오셨어요. 필름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손주 사진이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기가 깔깔 웃는 순간을 찍으셨는데 그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김 반장, 고맙소. 나 이제 매일 사진 찍어요. 아까운 필름인데도 매일 찍어요. 이제는 알거든요. 나중에가 없다는 걸. 그래요. 나중에는 없어요.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이 12개의 시계가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흐르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틀린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다른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똑딱똑딱 움직이면 돼요. 우리도 그래요.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아요. 남들과 다른 방향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해가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서랍 구석에, 장롱 밑에, 다락방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내보세요. 먼지를 털어주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이 말을 걸 거예요. 오랜만이야. 나 기억해? 그때 여러분도 대답해 주세요. 그럼 기억하지.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내일 다시 그 물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라디오를 틀든 재봉틀을 만지든 카메라로 하늘을 찍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려질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익어가는 중입니다. 쌓여가는 중이고 깊어지는 중이고 빛나는 중이에요. 오늘 제 수리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오늘부터 다시 맑은 소리가 날 겁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말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바로 당신의 셔터 소리예요. 찰칵. 내일 또 만나요. 당신의 추억을 닦아줄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똑딱, 똑딱, 똑딱. 드르륵. 찰칵.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로 고쳐야 할 물건이 있다면요? 서울 변두리 언덕길 끝에 있는 낡은 간판 없는 수리점을 찾아오세요. 김 반장이 차 한 잔 대접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물건도 고쳐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당신의 시간도 함께 닦아드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여긴 급할 것 없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니까요.